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비단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그 미국 주식이 굉장히 핫했었고 올해는 중국 주식이 경제 성장률과 함께 굉장히 핫할 거로 보이는데 요즘 중국 경제가 굉장히 증시와 관계없이 굉장히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지금 뭐 추정이죠. 아직 한 네네. 2%, 2.2% 정도 성장을 그러니까 지금 G20에서 유일하게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올해 지금 예상이 한 8% 되니까 미국이 작년에 마이너스 3.6, 올해가 한 네. 3.5% 이렇게 잡으면은 미국 2년 연속 미국보다 한 6% 정도 갭을 네. 지금 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질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다 하더라도 양쪽으로 지금 가장 빠르게 나가고 있어서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주가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주가를 보게 되면 중국이 한 3,500 상하이 지수 포함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저 2013년 많이 올라갔을 때 그 5천 6천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 지금 포인트? 7년 8년 지나도록 지금 변화가 별로 없고 계속 업앤다운을 하고 있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도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오르지 않죠. 이제 네네. 미중 갈등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눌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올해는 좀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냐 하는 게 이제 시장 기대고요. 저는 그 시장 기대가 크게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적인 어떤 성장도 지금 올해 꽤 빠르게 되지만 네네. 정책적인 측면도 올해가 지금 14차 그 5개년 계획 네네. 이게 이제 첫 시작이죠. 해예요. 첫 해. 네네.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거기다 의미를 두고 있고 정책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피고 있어요. 네네. 신형 인프라라고 해가지고 리만 사태 때 그때도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때는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날로그 중심의 투자예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신형 인프라 투자는 디지털 투자거든요. 디지털 투자. 5G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네네. 또는 네네. 뭐 반대쪽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떴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전부 반영돼 있는 그런 투자인데 그러니까 도로 항만 뭐 이런 건설하는 계열도 네네. 있지만 그런 쪽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장의 인프라로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 내수 확장, 뭐 쌍수산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렇죠. 네. 내수 확장을 그쪽에다 소비 쪽에다가 포커싱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만 때는 사실 투자 쪽에다 포커싱 했는데 네네. 지금 이번 대책은 소비를 키우겠다. 성공하겠냐? 안 돼. 저는 비교적 괜찮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과거에는 수출 주도 경제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성장 기여도에서 보게 되면 GDP에서 한 60%대에서 지금 30% 정도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절반으로. 네네. 그러니까 가브먼트 소비까지 포함하면 50%가 넘고요. 중국도. 네네네. 민간 소비만 하면 지금 한 38, 9%가 40%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70% 가까이 되니까 그보다는 낮지만 40% 정도면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중국의 지금 정책을 보게 되면 쌍순환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을 갖는 분들인데 저는 생각이 좀 틀린 게 과거에 중국이 통장할 때 개혁 개방 초기에 어떤 그 정책을 썼냐면 그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받아들였어요. 네네네.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합작살 만들 때 한 주라도 중국이 더 많게 한 다음에 합작살 해서 키웠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기술 갖다 습득하잖아요. 네네. 지금 중국이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지금 치고 나가면서 기술 패권을 다투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랑. 네네네. 근데 미국이 지금 막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이제 억제를 시키거나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다른 나라, 미국 외 다른 나라 그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이 막 포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내수를 키워서 시장이 굉장히 클 수 있다고 하면 네네. 군침이 돌아서 딴 나라들이 안 들어갈 수가 그렇죠,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시장을 주겠다 하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게 기술 베이스가 중국에 낮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쫓아오지 못했는데 지금은 중국 기술이 상당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라 해서 매년 발표해요. 근데 2020년대 보게 되면 중국이 그게 이미 국가적으로 일본을 앞서서 일본이 16인데 중국이 14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 과학 집적지 클러스터 네네. 있죠. 네네. 그런 차에서 보게 되면 지금 상하이, 선전, 홍콩 하나 묶어서 광저우 하나 묶어갖고 광저우하고 그 선전하고 지금 홍콩 묶었을 때 그게 2위입니다. 글로벌에서. 대단하네요. 그리고 네네. 베이징이 4위고 상하이가 9위. 다 탑10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제가 볼 땐 국제 대순환에서 쌍순환을 얘기를 하고 국내 대순환에다 포커싱을 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수를 키우는데 그냥 소비 시장 키우는 게 아니고 투자를 유치하면서 지금 투자 유치 굉장히 좀 세게 하잖아요. 네. 투자 유치 굉장히 세게 하거든요. 네네. 들어왔을 때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해가지고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책을 취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미국이 안 그러겠지만 유럽이나 딴 나라들은 이분 일본도 저기 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네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변화가 지금 있잖아요. 네네네. 홍색망 중국 하겠다는 건데 네네. 그거를 아마 제가 볼 땐 전략을 이용해서 가게 될 거다. 하게 되면 나름대로 중국 주도에 자기네 생각하는 그런 공급망 갖다가 중국 내와 중국이 지분을 갖고서 영향력 줄 수 있는 아세안 대표이죠. 네네네. 그런 쪽을 중심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쌍순환을 갖다가 그런 각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성장의 관점도 있지만
지금 공급망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미중 갈등 속에서 그걸 풀어나가는 하나의 그 단초로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갖다가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확장해서 키우는. 확장 키우면 결국 기술 갖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네네. 공급망이 거기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전략이 상당히 주요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 시작이 된다. 올해는 성장의 양뿐만이 아니라 그게 좀 성공을 하면 질적으로 상당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입니다. 네네. 그게 잘 됐을 경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이슈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성장의 그 양과 질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한 해일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네네. 양만 갖고는 사실 주가가 잘 안 뜰 수도 있잖아요. 질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장님이 이제 중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신중국 정책 치우고 경제 구조적으로 보면 수출 비중이 아직도 25% 정도 해서 중개대 비중이 높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개 이런 각도로 간다면 우리가 좀 혜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이제 한 25% 정도를 네네네네. 그 수출에 네네. 중국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잘 되면 우리나라도 그 효과를 많이 보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것은 중국이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에 상당한 부품이 우리나라에 거있기 때문에 네네. 중국이 수출하지만 이제 그 중국 수출 증가가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로 연결되어서 이제 우리가 네네. 이익을 많이 받는데 네네. 그러나 이제 중국이 여전히 뭐 수출 비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 정도 되는 거고 네네네네. GDP 기여도에서 네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전히 활용할 부분들은 있고 단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이익을 맥시마이즈 하려면 네. 그 중국 최종재 소비 시장에 좀 더 타겟을 해서 그런 쪽의 변화를 우리가 빨리 읽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제 그동안에 뭐 사드니 뭐니 이런 이슈 때문에 좀 그 한만령 그런 이슈가 네네네.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민간이 힘을 합쳐가지고 네네.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미중 갈등이 이제 어떤 정도로 전개냐에 따라서 한미 간의 네네. 갈등 또 내지는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야 될 거냐 하는 이슈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최소한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 때는 뭐 1인이 원맨쇼도 많이 했고 네네. 탑다운을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는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네네. 전통적 민주당의 어떤 그런 특성 때문에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예측 가능성이 좀 더 높고 네네. 좀 안 좋은 점도 있다고 하긴 할 수도 있지만 네네. 동맹 구에서 이렇게 포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 이제 예측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 때 워낙 세게 했기 때문에 네네. 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냐. 그 단초가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지금 중국의 3대 통신사가 다 상장 폐지. 그렇죠. 뭐 지금 네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알리페이, 텐센트, 위챗페이를 포함해서 네네네. 8개 앱을 갖다 지금 거래 정지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그 압박이기도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바이든 정부가 시작됐을 때 유화적인 제스처를 할 수 있는 룸을 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그 각도에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워낙 세게 했었기 때문에 좀 더 그거보다는 좀 유화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이 RCEP 지금 그 영내 그 동방 경제 네네, 그 협력체 협력장에. 협정을 갖다 네네. 맺고 나서 그 다음에 TPP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음. 이런 부분들을 전체로 한번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작년 5월 달에 디지털 이렇게 위안화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근데 각국의 그 반응을 보면은 사실 디지털 위안화가 당초 올해 달리 상당히 정착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민은행이죠. 중국 네네네.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네네. 준비를 했고. 근데 그게 좀 서둘러진 이유는 뭐 이제 리브라라고 페이스북에 일종의 이제 디지털 화폐죠. 네네. 그게 이제 유럽에 미국에서 반대해가지고 지금 좀 약간 좀 조정 상태에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더 빨라져는 경향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뭐 중국이 사실 디지털 경제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정착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중앙 정부 입장에서 볼 때도 더욱더 이제 그거 갖다 좀 의미 있게 추진하려고 이제 해왔고요.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이제 디지털 그 연구소에서 그거 갖다 준비를 해가지고 작년 5월부터 근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이제 5개 도시에서 저 테스트를 했어요. 네네네네네. 뭐 선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광저우라든지 또는 뭐 저 청주, 저 수천성에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2022년에 또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타겟팅해가지고 숭안지구라고 베이징 옆에 네네네. 그쪽에다가서 이제 테스트를 국유은행 내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테스트로 뭐 교통할 때 그거 갖다가 받아갖고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다양한 그런 그 실험들을 사실 해서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게 지금 그 정착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 네네. 이렇게 언제 하겠다는 지금 발표를 안 했지만은 네네. 그래서 그것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을
국내만이 아닌 해외와의 접목을 갖다 시도해 보겠다 이런 네, 얘기를 네. 했거든요. 아마 그 네. 홍콩도 아마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하.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기에 타겟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거래를 소액 거래겠죠. 네네.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걸 타겟으로 해갖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관군제예요. 11월 11일 날 그 이제 그때 뭐 보통 하루에 예약까지 하면은 60조 70조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지금 거래가 되니까 네. 소액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많은 걸 처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중국만이 아니라 아시아까지 다 가는 거죠. 관군제 그렇죠, 할 때는 그렇죠. 예. 전 세계에서 다 사니까요. 그러죠. 그래서 네네. 그걸 타겟팅을 하면서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최소한 글로벌 통화까지 안 돼도 영내 통화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 갖다 테스트하게 했는데 어디서 테스트하는 게 좋을까? 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디지털은 다 국경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런 알리페이라든지 위챗페이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하면은 홍콩이 홍콩 이제 괜찮은 거죠. 예예. 홍콩이나 아니면 선전. 근데 네네. 홍콩이 훨씬 더 지금 개방적으로 많이 돼 있으니까. 네네. 그 홍콩은 또 위안화를 쓰잖아요. 중국이 네네.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위안화를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강점. 그리고 거기서는 외국인들도 많이 쓰니까 자연스럽게 그 디지털 위안화의 테스트가 돼버리는 거죠. 네네.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상당히 지금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이제 디지털 위안화의 목적이 디지털 경제 갖다 정착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위안화 국제화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위안화 국제화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네네. 기축통화가 달러가 워낙 세고 거기도 네네. 유로화도 있고 네. 엔화도 있고 그러니까 뭐 SDR에 가입은 됐지만은 정말 그 쉽지 않은 거예요. 네네. 아예 디지털로 바뀔 때 치고 나가자.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저는 이제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중심통화가 될 것인지 이 대목에서 정 원장님의 좀 미래에 대한 해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네. 그렇게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달러가 네네. 워낙 기축통화를 했어요. 위치를 갖다가 거의 뭐 지금 뭐 6, 70년 가까이 이렇게 해왔고 네네. 미국만이 아니라 이미 거기 이해관계가 유럽이나 뭐 일본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기축통화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원화 같은 것들이 다 달러로 지금 모든 네네. 상품 거래는 달러로 네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결제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중국에서 그걸 시도하려고 결제 시스템을 갖다 이제 중국 나름대로 중국 중심의 걸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미국 중심의 거에 한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네네. 부분들이 시간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책에도 그때 한번 그런 거 썼는데 지금 유엔 보고서에 하면 사실 아날로그 이코노미하고 디지털 이코노미의 8대입니다. 네. 디지털로 지금 바뀌었지만 여전히 네, 아날로그가 여전히 많은데 네.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결국 디지털 경제가 더 비중이 커질 거예요. 네네. 그러면 결국 디지털 경제를 먼저 선점한 국가가 디지털 주안이 전체 주안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리고 네네. 또 하나는 디지털 주안이 돼서 디지털 경제가 많아지면 결국 기축통화 화폐가 디지털 기축통화라는 컨셉으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다. 네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쪽에 먼저 선점하고 나가는 쪽이 사실 이제 그만큼 좀 지분을 점점 강하게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중국은 그런 쪽에서 지금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봐요. 네네.